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베 정부는 경제 책략 전환을 촉구하는 뜨거운 박사! 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여기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베 정부입니다! 지난 13일 아베 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팻말도 걸렸었죠. 제야 원로 함세웅 신부도 초청됐습니다. 이 집회 주최 측은 대표적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의 극일항쟁 붓글씨를 전달한 함세웅 신부 잠시 후 만나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인 광복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치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새날이 밝아온 것 같습니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 13일 오전 10시 27분 공군 1호기가 평양 순안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갈색 점퍼 차림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활주로에 나왔고 비행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이틀 후면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됩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삼남 김홍골 민하엽 상임의장 인터뷰 3부에 준비했습니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어제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던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경축사였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완전한 광복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대통령 옆에서 이 경축식을 지켜본 독립기념관장을 초대했습니다. 이분은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자이면서 여성 광복군인 지보경 여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8월 16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어제 광복절 경축사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였습니다. 극일 의지와 함께 평화경제도 강조했는데요. 물론 아직은 먼 얘기 같습니다. 오늘 또 발사체를 쏜 북한의 손을 잡고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일까요? 국민의 단합된 힘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언론으로부터 그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이자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함세웅 신부님 연결합니다. 신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신부님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대통령님께서 아주 고민 많이 하셨겠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의 기대는 조금 못 미쳤다 하더라도, 예. 국가 대표로서 다소 일본에 대해서는 외교적 발언을 하셨잖아요. 예. 처음에 강하게 말씀 여러 번 하셨다가, 이제는 또 대화를 또 제시하셨으니까, 예. 외교적으로 아주 적절하셨던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민들은 강하게 일본을 꾸짖고 아베를 꾸짖고
대통령께서는 또 동시에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셨으니까 아주 균형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방금 신부님 이야기처럼 지금 외신들도 평가는 지난번 담화보다는 많이 다운이 됐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화에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신부님 동의하시는 모양이네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절제랄까? 왜 문학도 미숙도 우리 인간의 행업도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때때로 도덕적으로 크게 절제하신 예. 훌륭한 발언 제안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고 또 외신들의 그런 평가도 제가 그대로 수긍하겠습니다. 예. 며칠 전 시부님께서 대통령에게 극일 항쟁이라는 문구가 담긴 붓글씨를 전달한 걸로 아는데 극일 항쟁의 극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극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수련 받을 때 극기 나와의 싸움 나를 이겨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극복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비약이랄까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항일이나 반일 이것도 훌륭한 가치입니다만 조금 그게 소극적 부정적인 측면이겠죠. 그 길은 하나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또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적으로 능가해야 되겠다는 자기 결심, 자기 수련의 표현이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님의 그런 말씀 높이 평가하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과 시대의 뜻을 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 대통령께 용기를 불어드리는 의미에서 그 길 항쟁이라는 그 글귀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예. 그 문구를 받고 대통령의 반응은 있었습니까? 그날 이제 다른 행사 때문에 직접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드렸어요. 아하, 예. 네. 그렇군요. 예, 그 길이라는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통합된 힘이 필요한데 최근 글쎄요, 극우 보수라 그럴까요? 특정 단체에서 친일 옹호하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아베 정권을 찬양하는 이런 부류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마음이 아프죠. 슬프고 안타까운데 우리 옛날 선조들의 말씀이 도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예. 때로는 집안 안의 도둑이 더 무섭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베도 꾸짖고 일부도 극복해야 되지만 또 선결 과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친일 잔재,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숙한 분들, 그러한 분들을 도덕적으로 좀 이끌고 또 그분들의 사고를 바꿔드리는 것, 이게 저희들의 책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행업, 말씀과 또 행동을 이렇게 보고드리면서 우리 안에 친일잔재가 내재해 있듯 우리 안에 있는 아베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의 아베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잘못된 가치관, 오늘의 그 한국적인 아베를 또한 우리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친일 잔재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최근 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가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다. 위안부 성노예화는 없었다. 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주장을 해서 할머니들한테 한번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요즘에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그분이 말씀해야 될 내용인데 저는 교수로서 지성인으로서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시민으로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분 자신의 내적 파괴랄까 내면적인 가치의 상실이랄까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우리가 치유하고 또 껴안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되니까 그분들이 가치관을
정말 뉘우치고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최근 신부님 그 자유총연맹 집회에 참석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 하면 대표적 보수단체인데 신부님이 거기서 연설했다는 게 약간은 이상하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보수라는 게 민족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항일 열사들의 정신, 또 민주주의의 정신, 민족의 일체와 화합을 위한 정신을 지키는 것이 참된 보수인데, 다행히 최근에 그 자유총연맹의 총재가 박종환 총재가 부임하셨는데, 예. 그분이 경찰 간부 출신인데, 그분이 경찰 간부로 계실 때 제가 경찰 감사원에서 같이 감사 일을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예. 그분이 초대를 하셨어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응했고, 또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본의 아베는 꾸짖 때 의식 있는 양심 있는 일본인들과 함께 손잡고 일본도 바꾸고 또 동양도 바꾸고 세계도 바꾸면서 평화를 이룩하자, 막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두 다 동의하셨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그 회개할 수 없는 분들 위에는 모두 다 손잡고 예.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예. 기뻤습니다. 예. 그 신부님 연설 다 듣고 반응은 좋았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우스운데, 그 다음날 그쪽에 책임 있는 간부들께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일이었네요.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신부님께서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신데요. 네. 일단, 의열단 창립 100주년의 의미를 살짝 짚어주시죠. 네. 올해가 3.1혁명 100주년,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100주년, 또 11월 9일에는 조선의열단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열들의 그러한 항일 투쟁의 결이 함께 되새기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의열단원들께서는 목숨을 걸면서 항일 투쟁에 임하셨거든요. 예. 가장 귀중한 목숨을 거셨던 우리 선조들의 그 결단 되새기면서 개인의 정화, 민족 공동체의 정화, 나아가서 민족의 일체와 화해를 위해서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뜻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그것이 3.1혁명 정신의 연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확인,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확인과 다짐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열단 100주년 기념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네, 조금 힘은 듭니다만 열심히 실무자들이 하고 있어서 예. 다음 주 화요일에는 국회의원 그 도서관에서 안민석 국회의원 이제 주관으로 조선의열단 100주년에 관한 학술 심포지움을 엽니다, 이제. 예. 그리고 여러 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악제도 있고, 청소년들의 모임도 있고, 또 결의대회도 있고, 이런 일들 계속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원봉 의열단 단장의 서운 문제를 넣고 좌우가 대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들 여론도 반반으로 갈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제 김원봉 선생님의 경우는 이제 조선의열단의 대표신데, 그분 한 분이 의열단을 대표하시는 건 아니고, 예. 의열단에 여러 분이 계셨거든요. 예. 그 여러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김원봉 선생님의 경우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이 점은 우리가 다 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른바 해방 이후에 한국에 오셔서 미 군정 치하에서 이제 경찰이었던 노덕술 같은 분한테 모욕을 당하고, 예. 장택시 씨 같은 분한테 또 수모를 당하니까, 예. 내가 목숨을 걸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애썼는데 내가 찾아온 조국이 이런가
이런 회의를 가지셨죠. 예. 다시 북으로 가셨는데 또 북에서도 김일성 중심의 1인 독재 체제하에서 또 견딜 수 없으시니까 거기서 또 나중에 이제 또 뭐랄까 처벌받으셨잖아요. 예. 이런 의미에서 남과 북 모두에게 거부당하신 이 김문봉 선생님, 그러나 일제치하에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 펴셨던 이분의 그 정신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늘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처럼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고 의열단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약산의 서훈은 상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높이 살려고 하면은 서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반대쪽에서는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반대쪽에서는 북한 정권에 기여한 인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의 행업은 사실 북에서 배척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남과 북 모두에서 배척당하신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 제3지대에서 독립 정신을 실현을 하셨던 분, 통일을 열망하셨던 분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네. 의열단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그 박상득 신임 국가보훈처장 임명 철회를 요청하는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지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실무자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보훈처의 근본은 국가유공자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야 되는데 예. 이 역대 정권에서 독립유공자들을 뒷전으로 좀 밀리고 전쟁 중심에 그 군인들 중심으로 또 때로 이제 민주화를 탄압하셨던 분들이 또 주축이 되셔서 펼쳐진 이 부분이 늘 아쉬웠던 것이죠. 예. 그게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 군인 출신의 그 보훈처장 당시에 광주에서 그 우리 그 정말 항쟁가 예. 노래도 우리 부를 수 없게 했던 그런 사실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직된 군사 문화가 민주주의 시대를 이끌 수는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 군 출신 인사가 보훈처장이 되면 과거처럼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 우리 운동가들보다는 한국 전쟁에 그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조금 반대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고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또 지금 김대중 대통령 10주기를 또 맞는데요. 네. 예, 신부님하고도 많은 인연이 있는 분이실 텐데 소회랄까요? 네. 소회랄까요? 김대중 대통령 지금 잘 못 들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10주기에 대한 소회 여쭤봤습니다. 예. 예. 예,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1997년, 정말 기적적인 체험을 다 했는데, 그분의, 고난의 삶, 예. 또, 헌신의 삶, 나름대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애쓰셨던 삶을 높이 평가하면서, 예. 그분의 좋은 뜻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죠. 네. 어려울 때 우리가 공동천을 위해서 개인적 이익보다 항상 공익, 공동성, 민족 전체, 남과 북이 아우르는 우리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뜻 간직하면서 헌신의 삶, 사랑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영육간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함세웅 신부님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영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정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노잼진과 스포성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늘도 두 분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주고요. 모두 5분 추첨해서 영화 연매권 2매와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 샵 0945번으로 이행시 혹은 삼행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하는데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광복 어떻습니까? 아, 광복 좋습니다. 광복. 이행시로. 네. 절까지 할까? 삼행시? 절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복절. 네, 광복만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광복절. 네. 삼행시. 쉬워요? 샵으로. 그럼요. 자, 해보세요. 해봐요. 운을 띄워주세요, 네. 그럼. 광분하지 마라, 아베야. 광분하지 마라. 아베야. 복 달아난다. 절. 절까지 하면 좀 어렵다는 거죠. 복까지만. 예, 일단 후보, 김성수 후보. 복 달아난다. 예. 김성수. 왓챠는 맨날 가져가는 거 같아요. 저번에 왓챠랑 가져가셨죠? 예. 오늘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예, 번호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요? 예, 샵 0945번입니다. 샵 0945번. 김성수 평론가 영화는 뭡니까? 예, 엑시트. 이 영화를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갖고 왔습니다. 유나 때문에 그렇죠. 또. 아닙니까? 그렇게 콕 집어서 예. 정답을 얘기해. 예. 조정석과 유나 씨가 주연. 예. 사실은 내용은 정말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발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재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보통 그 굉장히 주목받고 탁월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어떤 영웅이 민간인들을 다 이렇게 구하다가 자기가 희생하고 이런 게 이제 기본 포맷인데 히어로물 같은. 네, 히어로물이.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나가서 철봉만 하는 그런 백수. 네, 그 백수가 이제 사람들을 갖다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백수의 파트너가 되는 사람도 실제로는 인생을 굉장히 좀 찌질하게 살고 있어요. 동네 무슨 그 뷔페. 그러니까 이것도 호텔 뷔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네의 그 돌잔치나 칠순잔치. 예, 칠순잔치 같은 것으로 연명하고 사는 그런 한 8층짜리 건물이면 하나쯤 있을 법한 그런 뷔페. 그런 뷔페에 이제 말로만 부점장이지만 실제로는 온갖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는 언제든 잘릴 수 있는 그런 그 정규직도 아닌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아까 찌질하다는 표현했는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얘기를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지금 찌질하다는 것을 갖다 깔아놓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영웅적인 행태를 보이는가 이것이 이 엑시트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코미디 재난 탈출 액션 영화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또 탈출 장면들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점점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저 정도는 내가 그래도 나도 조금 팔 힘을 키우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정도인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그 탈출들을 갖다 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갑자기 생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올라가는 클라이밍? 네. 생존 클라이밍을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듯한 어떤 그 결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지금 70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요? 빠르네요. 오늘 700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제 지금 여름 쪽에서는 최고의 이번 주가 좀 지나야 네 그렇죠. 내일과 모레가 좀 지나야 되는 거죠. 지금 너무 엑시트를 유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 정도가 아니죠. 저는 엑시트가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제작비가 그렇게 크게 들어간 영화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100억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CG도 많이 썼고요. 네. 사실은 이 영화에 주목해야 될 제작자가 있습니다. 이 유승환 감독이 제작을 했죠. 맞아요. 사실은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진정한 위너예요. 유승환 감독이. 예전에 군함도 때문에 약간 삐끗했죠? 내상을 입었죠. 네. 이런저런 비판 아닌 비판을 받아서 내상을 좀 입고 좀 은둔 아닌 은둔을 하고 있던 터에 작품을 2편을 제작을 했어요. 이 작품하고 좀 전에 사바하라는 그런 그 오컬트 무비를 하나 제작을 해서 다 성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영화계의 진정한 위너는 유승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함도 때문에 내상을 많이 입었나요? 그때 좀 입었죠. 꽤 입었죠. 거기 자문을 제가 했는데
제 탓인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지금 700만 모으는 과정에서 입소문이 굉장히 잘 나 있고 굉장히 예. 재밌다고 하지만 저는 그다지 재밌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 코미디 영화 아닙니까? 코미디 영화인데 그다지 막 뭐 포복절도하는 그런 요소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두 남녀 주인공이 계속 올라가요. 예. 뭐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건물 위를 왜냐하면 산악부 출신들이잖아요. 계속 건물을 기어 올라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아까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저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백수거나 또는 직업적으로 뭐 완벽하지 않거나 그런데 어쨌든 이 둘이 노력해서 같이 손을 잡고 계속 사회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안간힘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 측은지심이 대단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꼰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정도도 저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상징들 비주얼적 상징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 나한테 꼰대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저도 그건 동의해요. 진짜 제가 제 기생충에서는 계속 내려가는 그런 어떤 비주얼들을 맛봤다면 엑시트에서는 올라가는 올라가죠. 비주얼을 보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통쾌했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사람들이 혼자였으면 올라가지 못해요. 유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는 네.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끈을 연대와 묶고. 네.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아주 중요한 상징점이 있었고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젊은 층들이 굉장히 열광합니다. 이 영화를 굉장히 통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언뜻 버림받은 것 같은 어떤 면에서는 한때 이 정부에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런 젊은 층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어떤 취미 그러니까 그게 단지 취미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대학 생활에 의미 없거나 희망 없는 어떤 젊은 날을 견디게 해줬던 그 올라감, 상승에 대한 네. 욕망을 채워줬던 그 취미. 그래서 이 영화가 그거 하나를 갖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재난을 갖다가 뚫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거든요. 영화는 사실은 사회적 메시지가 그만큼 강한 영화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거 세대들에 대한 예. 영화적 뭐랄까 격려의 메시지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생각 없이 그냥 웃기만 하고 볼 수 있던 영화다 그런 거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한때 그 나중에 알게 됐지만 블랙리스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극장에 딱 가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느꼈던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던 것이 글을 쓰는 거였어요. 막 그래서 난데없이 막 원고를 쓰고 막 이래서 여기저기 기고를 하고 막 이랬던 그때의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 그 철봉에 매달렸던 이 조정석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연대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영화 속에서 이제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응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응원을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모든 국민들이 그것도 특히 희망을 잃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생을 존버하면서 그야말로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응원을 하면서 이들을 갖다 지켜본다는 그런 설정이 굉장히 예.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댓글 중에 네. 김성수 평론가 말 좀 줄이라고. 아니 자기 동의라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그치? 줄여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윤아 씨 연기는 어땠습니까? 칭찬 안 합니까? 저는 뭐 예쁜 척 공주처럼 소녀시대 때의 아이돌처럼 보이는 모든 거를 다 깨버리고 진짜 배우 윤아로 왔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화계는 굉장히 좋은 자산 하나를 또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의합니까? 윤아가 공조란 영화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거든요. 좋은 연기를 선보였는데 이번엔 주연급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이제 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여튼 엑센 지금 한창 개봉 중에 있으니까 많이들 가서 관람하시고요. 아까 김성수 평론가가 광분하지 마라 배 복달아난다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컬크펄펄님께서 D를 붙여주셨네요. 어머 사랑합니다. 절단 나기 전에 사과해라. 이렇게. 야 그런 표현이 완벽해졌네요. 예, 진짜. 예. 예. 그리고 2777님께서 이행시예요, 삼행시예요. 삼행시입니다. 절까지. 광복절 맞이하여 복, 복된 나라 만들자. 절. 절대 일본에 지지 않는 대한민국. 좋습니다. 이분 드려야 되겠네요. 예, 2777님 당첨되셨고요. 이분은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8384님 광복이 진정된 걸까 요즘 의문이 듭니다. 복받치는 심정으로 독립운동 위에 목숨 바치신 애국 지사들께 진심 송구스럽습니다. 표준 말은 틀렸지만 예. 복받치는? 북받치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까 뭐라 했죠? 꼰대라 그랬습니까? 약간 이 지금 좋게 써주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보시기에는 왓챠 2장 정도 돼요. 그렇게 막 함부로 들 수는 없죠 또. 8384님도 당첨되셨고요. 예, 다 거의 비슷한 얘기네요. 광야에서 복받쳐 소리친다. 절대로 일본에 굴복 않고 극복하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127호님 갑시다. 광활한 만주벌판 남북이 하나 되어 복된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림하는 절절한 우리 대안의 결기 높이세. 아, 좋습니다. 예. 가사 같다, 가사. 예. 227호님 당첨. 세 분 당첨되셨죠, 지금까지. 예. 나머지 두 분은 두 번째 영화 소개하고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동진 평론가는 영화를 소개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영화를 다 소개하려고. 오동진 평론가가 여름 극장과 중간 결산 이렇게 가져왔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하십시오. 원래 여름 극장가가 6월부터 한 8월 말까지 따지면 한 관객 수가 한 5천만 들어가요. 최대 관객 성수기죠. 네, 5천만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한 2,400만 들어간 거죠. 한 2,500만. 반이 반밖에 그렇죠. 안 된 거예요. 작년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관객 수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또 각자 영화들은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나란 말씀이 같은 경우가 안타깝게도 무너졌고요. 예. 100만이 안 됐죠. 아니라 지금 95만에 23일 만에 문을 내렸어요. 예. 그러면 정말 그 엄청난 초반에 그 오해가 그야말로 영화 한 편의 생명을 그냥 앗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고 사실 오해가 있었죠. 말씀드린 억측과 오해가 있었고요. 영화적 완성도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사실은 피폭을 받은 케이스고요. 엑시트가 지금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죠. 한 700만 가까이 지금 관객을 모으고 있어서 처음에 공개됐을 당시에 여름 시장이 1,000만 영화가 될 것이냐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1,000만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분노의 질주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노의 질주가. 그래서 국내 영화들은 조금 엑시트가 다 따돌렸는데 1,000만까지 가려면 독주의 그런 형태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분노의 질주가 지금 막 개봉해서 바람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엑시트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자도 지금 한 150만에 그치고 있고 원래 기대를 모았던 그런 작품들이 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가 개봉됐을 때는 여러 가지 호가 엇갈렸어요. 처음에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을 또 우익단체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그랬었는데 저는 감동스러운 독립영화라기보다는 잘 만든 액션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관객들이 사실은 이게 애국 마케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시기를 잘 탔죠. 봉오동 전투는 315만 정도를 모으고 있는데 이미 BEP는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350만 정도면 100억이 넘거든요. 그렇군요. 접근하고 있거나 넘었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작품을 제작한 김한민 감독, 명량의 김한민 감독은 흥행 지수에 있어서의 어떤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기재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유승환 감독과 김한민 감독이 쌍두 체제를 이끌면서 대한민국 영화계에 큰 손들이 돼 있네요. 감독이자 제작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원신현 감독도 봉오동 전투를 사실은 영화 테크놀로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잘 찍은 작품이죠. 정말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해요. 315만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광복절 시즌을 지나서 조금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엑시트가 700만을 넘어서는 시점에 봉오동 전투도 400만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 가운데 이제 분노의 질주가 한국에서만 잘 되는 영화. 한국에서 아주 잘 되는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지금 개봉돼서 파죽지세의 모양새를 지금 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여름에는 공포 영화가 제맛 아닙니까? 근데 이번 여름에는 없는 것 같은데? 공포 영화는 그 대박 영화는 없어요. 공포 영화는 관객이라고 하는 그 층이 제한돼 있죠. 여성도 별로 안 좋아하죠. 장르물이니까. 그리고 남성들도 요새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요. 연인들끼리 보면 좋은데. 그렇죠. 옛날 얘기죠. 그렇습니까? 옛날에 옛날 사람이었어 제가. 그러니까 연인들이 스킨십을 하는데 더 이상 영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전에 워너 영화 중에 컨주어링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컨주어링이 200만이 넘겼는데 그때 200만 넘길 때 공포 영화로서 가장 높은 수치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공포 영화 200만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봉될 영화 중에 암전도 있고 또 변신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한국 영화죠 다. 변신이 아주 기대됩니다. 그래요. 저는 암전이 아주 무섭다고 그래서. 그래. 둘 다 봐야 되겠네요. 그 공포 영화가 제일 무서운 거는 안 무서울 때죠. 그렇죠. 안 무서울 때 갑자기 이제. 아니요. 안 무서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공포스럽죠. 그런 거라서. 예. 네, 암전이 상당한 공포감이 있다는 지금 입소문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여름 시즌에 엑시트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한국 영화 그렇게 큰 기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8.15 광복절 특별한 시즌에 또 올해가 특별하기 때문에 봉오동 전투가 그 애국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라이온 킹이나 이런 것들은 왜 분석을 안 하셨어요? 내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게 가족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저는 이제 가족과 영화를 보는 그 나이를 지났기 때문에 네. 저희 가족은 다 뿔뿔이 혼자서 봅니다. 네. 저희 그 가족은 아직 함께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펫의 이중생활 2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궁금했어 그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 2 네, 원이 났습니다. 원이 나요. 네, 원이 좀 나요. 그런데도 상당히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보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주인하고 같이 있을 때와 또 따로 혼자 있을 때가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네. 완전히 광견과 정말 그 애견과 이런 차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 일단 캐릭터물로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고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라이온 킹. 라이온 킹은 이제 알라딘의 실사화를 보고서 조금 더 벤치마킹을 제대로 했었으면은 더 성공했을 텐데 음악이 주는 어떤 감동들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알라딘보다는 좋은 성적을 못 낸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좋아했죠? 좋아했죠. 지금 계속 음악을 라이온킹 음악만 듣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 팬냐 이거. 아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이거 가사 계속 개사해가면서. 알겠습니다. 넌 팠냐 이러고. 두 분 아직 남았습니다. 0766님 갈까요? 2행이에요 3행이에요? 3행입니다. 광 팔 수 있을 때 팔아라 아베. 복도 딱 거기까지. 절대 성공 못한다. 좋네요. 자, 후보입니다. 이거 5035님. 광채라는 이 작가. 갑자기 복을 하기가 싫어지는데요. 복을 타고 나서 절대로 망하지 않죠. 부러워요. 후보 하나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슬쩍 훔쳐갔더니 광어의 보고 절편이 광어의 보고 절편이. 자 마지막 0293님. 광복 맞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나라. 복수의 응어리 아직 남아 피가 끓지만 절제하고 지혜롭게 행동합시다. 아베 정권이 사절 날까지 이렇게요. 세 분. 저는 0766님하고 0294님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5번 선정했고요. 아까 김성수 씨도 줘야죠. 안 드립니다. 두 분은 다음 주에. 다음 주 제가 없으니까 대타 진행자랑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남측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 의장 맡고 계신 김홍걸 의장 연결합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예. 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가 다가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에 새 장을 열었습니다만, 그때와 달리 최근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는데, 요즘 상황 의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북한 측에서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서 지금 계속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좀 의연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북측은 아무래도 대내적으로 좀 주민들을 달래고 강경파들을 좀 가라앉히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대남 대미 이런 협상에서
어떤 압박 전술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이유로 그 명분 하에 미사일도 쏘고 우리 측에 막말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미 연합 훈련인데 미국 쪽에다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 쪽에만 지금 계속 이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미국 쪽에 불만을 나타내면 미국 쪽에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항상 뭐 한미 연합 훈련 때마다 이런 식의 대응이 과거에도 있었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답을 줬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북측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예. 그 짜증이 왜 하필 우리한테만 날아오르냐. 이제 우리에게는 저런 것이죠. 이제 북미 협상에서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고 또 우리와 작년 9.19 평양선언 때 나왔던 그 영변을 포기하는 대신에 상응 조치를 해준다는 그 합의가 결국 지난 2월 말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거부당한 거 아닙니까? 미국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불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통미봉남이란 말도 있고 뭐 선미, 후남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그 우리 측에 도움이 없다면은 미국하고도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텐데 그것을 북한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텐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역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벼랑 끝 전술 그래가서 뭔가 마지막에 더 많은 걸 얻어내겠다 이런 전략 전술의 차원일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좀 답답한 게 북쪽의 전술이 항상 강경책만 쓰고 좀 상대를 협박해서 받아내는 이런 방법만 쓰려고 하는데 이제는 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시대인데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제 남측에 대한 불만을 저런 식으로만 표현하면은 북측에도 도움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측이 미국을 설득하고 이 국내적으로도 이 비판 세력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렵게 만들고 이 문재인 정권의 입지를 좁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똑바로 하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으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저런 막말에 대해서. 뭐 보수 세력이나 이쪽에서는 뭐 자존심도 없느냐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느냐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측에서 하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좀 어른스럽고 의연한 대응을 해야죠. 또 우리의 입장을 단호하게 북미 양측에 알리고 좀 더 적극적인 외교를 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같이 민감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떠드는 방식보다는 조용한 외교, 물밑에서 하는 협상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북한이 정상국가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상국가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미나협 차원에서는 교류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많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북 물자 지원이라든가, 뭐 평양에서의 토론회라든가, 또는 금강산으로 꾸준히 방문단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북측이 정부 대 정부 간의 접촉은 물론 민간과의 교류도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라 좀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보류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2, 3개월 전에 북측 인사를 만났는데 그때 이제 들은 말이 자기네들이 미국과의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일본 이런 쪽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한동안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한미 연합 연습이 끝나면은 북미 실무역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뭐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8월 하순쯤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의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경축일인 구구절 정도는 지나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북한은 아직도 그 하노이 때처럼 이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 예. 큰 결정이 거기서 다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현실적으로는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없이 또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없이 그 단계로 쉽게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그 부분은 회의적입니다. 그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해서 베트남에서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예.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거죠. 예. 남북 경협 이야기도 대통령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아주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제 그 말씀이 좀 무게가 더 실리고 북한이든 일본이든 이 외부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이 남북 교류라든가 남북 경협 문제에 있어서 이 유엔 제재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 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같은 부분은 어떻게든 이 제재로부터 예외를 받아내겠다 하는 좀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10주기가 다가오는데 98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리고 2000년에 있었던 6.15 남북 정상회담 그 시계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한일 관계가 또 가장 좋았던 시기고 남북 관계도 가장 좋았던 시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만일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살아계셨다면은 예. 지금이 위기이지만 우리가 위기 상황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면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을 벌여라. 외교의 총력전을 벌여서 정부는 정부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예. 그것이 모자라다면 일반 국민들도 나서서 공공 외교를 펼쳐서 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 있도록 주변 국가와 북한을 설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취임 전에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뭐 이런 발언 등등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나서 취임식에 그 일본의 고위급 정치인들을 초대했고 그 사람들이 다 왔었거든요. 그리고 예.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났었는데 가장 안 좋았던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바뀐 이유, 계기 어디 있었을까요 당시에? 저희 아버님께서 오랜 세월 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셨고요. 예. 또 이 일본 자민당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버님이 73년도에 한국 중앙정보부로부터 납치되셨다가 간신히 살아나셨을 때 예. 자기네 주권을 한국의 정보기관이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이 밀약을 해가지고 그걸 덮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한 번도 아버님은 그 부분을 일본 정치인들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용서하고 넘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 권위가 생긴 거죠. 마음의 빚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됐다.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일본 정치인들이 뭐 보수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의 아베 총리 세력과는 전혀 다른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들이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왔었군요. 예. 그 당시에 조금 지나서요. 많은 전문가들, 문화 전문가들, 종교인들, 정치인들이 다 반대했던 일본 문화 개방 이것도 밀어붙였단 말이죠. 예.
그리고 결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 문화가 잠식당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빗나가고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게 뭐 한류라든가 이런 붐을 일으키게 만들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자신감 어디서 나왔을까요? 문화를 개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예. 우리 이 문화가 다른 나라에 쉽게 동화되거나 다른 나라에게 정복되지 않는다. 우리 민족성이 그렇게 쉽게 다른 나라에게 압도당하지 않는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개방을 하더라도 예.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 확신을 이미 그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정책으로 연결된 거군요. 예. 아까 잠깐 의장님 얘기했습니다만은 DJ가 살아계셨다면은 북한을 더 설득했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러면 끊임없는 인내, 설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렇죠. 한반도 평화 문제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는 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것을 포기하면 최악의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의장님 10주기 추도식은 어디서 거행됩니까? 예. 일요일 날 추도식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국립묘지에서 추도식을 하고 또 그날 이제 10주기 추모를 겸한 음악회, 평화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그 장소에서 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곳에서 합니다, 음악회는. 예, 어디서 합니까? 예, KBS 홀에서 열리게 KBS 홀에서 열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홍걸 의장이 정치권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정치 입문은 이미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예. 출마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예. 남북 교류와 관련된 문제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예. 그 일에 일단은 전념하고 있습니다. 출마의 정치에 대한 예. 결정은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출마의 길은 그럼 계속 열어놓고는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이랑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는 특별한 분과 인터뷰 진행합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그 길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광복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한반도의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를 만들겠다던 대통령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이자 여성 광복군 지보경 지사의 아들이기도 한 이준식 독립기념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처음부터 이런 질문 좀 그렇습니다만은 최근 일본의 무역 도발에 대해서 일부 세력들이 일본에 사과하고 고개 숙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네. 독립군의 후손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안타깝게도 한 세기 전의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10년 전에도 이 땅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일본은 강한 나라다. 조선, 대한제국은 약한 나라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대드는 거는 뻔한 결과를 낳는다. 예. 그러니까 강자에게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적당히 빌붙어서 사는 게 훨씬 현명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친일파가 된 거죠. 예. 역사는 그런 친일파의 길이 결코 옳지 않았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예. 강한 나라라고 판단했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졌고요. 약자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해방이 됐고 해방된 뒤
한 70몇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일본은 결코 경험하지 않았던 민주주의를 이뤄냈고요. 또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도 이뤄냈고 심지어는 100년 전, 110년 전에는 우리 군사력이라는 게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정부군 대신에 민초들이 총을 들고 싸웠는데 지금은 뭐 군사력만 하더라도 세계 7, 8위권 정도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보다 훨씬 힘이 세졌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100년 전처럼 여전히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새로운 친일파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역사에서 제대로 못 배우는 것 같아요. 예. 할아버지신 지청천 장군 일본 육사에 들어갔다가 탈출해서 이제 강복군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독립군 3대 대첩이라고 하는 대전 자령 전투의 지휘관으로. 예. 그 전투에서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요. 지청천 장군은 해방 후에 한국하셨고 195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직접 말씀을 들으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돌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예. 분명히 뵙기는 뵀을 텐데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가 74번째 광복절이었습니다. 지금 관장님 100년 전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소회가 또 독립기념 관장으로 또 독립군의 후손으로서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 그러는데 그 독립운동이란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자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나라,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마음껏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이 독립운동에 담겨 있었고요. 그래서 독립운동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늘 첫 번째 내세운 게 자주독립이었고 두 번째가 민주공화국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꿈은 일정 부분 실현되기도 했죠. 해방 후 70 몇 년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갔지만 아직도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가는 과정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광복이라는 것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독립운동에 중요한 함의가 있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를 둘러나서 민족이 분열되자고 생각한 독립운동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 독립이 되고 나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야말로 민족이 통합된 국가를 만들겠다,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 꿈은 사실은 해방과 동시에 좌절됐습니다. 분단체제가 수립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광복의 의미는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민족 통합, 민족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한반도에서 꽃피고 있는 평화 공존의 분위기가 진정한 광복을 향해서 나가는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범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아직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우리 후손들이 책임이죠, 이제. 그렇죠. 독립운동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했습니다. 근데 후손들이 그 뜻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100주년 때는 광복 100주년 때 2045년입니다. 원 커리어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 어떻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요. 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제강점기 그 엄혹한 시절, 심지어 나라가 없던 그 시절에도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는 반드시 독립이 된다. 독립운동가들이 자주 쓴 말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은 그 행사 내년에는 꼭 서울에서 합시다. 3.1절 기념식 할 때 내년 3.1절 기념식은 서울에서 합시다. 다 해외에 계셨으니까. 해외에 계셨으니까요. 그분 그 엄혹한 시기에도 독립의 전망이 확실히 보이지 않던 시기에도 우리는 반드시 독립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자격이 좋습니다. 일단 나라가 있으니까요.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밀고 나가면은 언젠가는 민족 통일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통일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됐고요.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층에게 네. 설문조사를 하면 네. 그 통일 꼭 필요한 것이냐. 네. 통일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 네. 후세대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냐. 네.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답하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죠.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한 30대 중반 이상은 그래도 민족은 하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워낙 이제 분단 체제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또는 통일 비용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인지 그냥 싸우지만 않고 그냥 사이좋게 남북이 갈라져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냐고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요. 사실 그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 갈라져 있으면은 굉장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로 합해도 우리가 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아무리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나뉘어져 있는 것보단 그래도 하나로 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미래 목걸이를 위해서도 네. 그게 맞겠죠. 네. 근데 방금 젊은 층이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네. 또 20대가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까? 아무래도 그 일본 제품을 많이 쓰는 게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일본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젊은 세대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건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젊은 층이 있는데 그래도 일본의 경제 침략을 통해서 전자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친일 잔재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 기회에 일제가 도발하는 일본이 도발하고 있는 이 기회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될까요? 사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친일 잔재 또는 일제 잔재 청산하는 거였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그로부터 벌써 한 74년이 지나면서 정말 꼬일 대로 꼬여버렸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지금도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이 돼서 여기저기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신문사들이 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경영하는 신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일 청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상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친일 청산하자 그러면 이거는 빨갱이다, 친북이다. 세상에 친일 청산하자는 거하고 이데올로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친일 청산하자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좌우를 떠나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내세운 구호였는데요. 친일 청산을 못하는 바람에 꼬일 대로 꼬여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죠. 풀어야죠. 풀어야 되는데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역시 국민들이 아직도 이 땅에 친일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친일의 목소리를 좀 소수화시키는 주변화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대로 반민특위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겠죠. 그렇죠. 친일잔재 청산을 못했던 게. 그러고 나서 그 후손들 친일파들 후손들이 이 사회의 기득권이 됐고 또 지방 곳곳에 친일파 동상이 아직 버젓이 세워져 있고 그 국립묘지에 가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나란히 누워 있고 나란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친일파 무덤이 위에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무덤이 친일파 무덤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또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또 빨갱이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갈등 양상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하회로 가자. 늘 또 이런 주장이 나오고. 그 화해로 가는 거는 이게 한일 관계도 그렇고요. 한국 사회 내부에서 친일 담론도 마찬가지인데 화해로 가는 것은 잘못한 사람 또는 가해자가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전제가 됩니다. 반성과 사죄 없는 화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실컷 때려놓고 자기가 화해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화해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전제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진솔하게 자기 잘못을 사죄하는 거죠. 친일의 경우에는 친일파이면 다 죽었으니까요. 예. 친일파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본인들이 사죄를 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면 그 후손들이 대신해서라도 사죄를 해야죠. 예. 사죄를 못한다면 더 이상 친일을 옹호하는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친일을 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친일을 정당화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마치 친일을 옹호하는 것이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국립묘지에서 친일파 무덤을 빼내자. 네. 이것도 국가가 지금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 그렇죠. 후손들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법 개정을 누군가가 맡고 있는 거죠.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까 우리 젊은이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고대, 중세 예. 이런 역사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근현대사 공부는 뒤에 페이지만 있고 거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대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지. 저희 때도 그렇고 저희 때 그랬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배우면은 역사 공부는 한국사 공부는 끝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좋아져서요. 예. 워낙 역사 교사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도 요즘은 근현대사 학습을 학생들한테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또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교실에서 또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역사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처럼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역시 청소년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제대로 일깨우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역사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역사교육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을 상대로 한 시민 역사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역사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답을 제대로 실행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준식 관장님의 외조부도 무장투쟁 네. 하셨던 분인데 의열단 김원봉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 무장투쟁이 게릴라식으로 다 외국에서 특히 이제 중국에서 네. 많이 일어났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 않고 의열단 같은 경우 또 약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조차 함부로 언급할 수 없었던 시절이 분명히 그렇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독립군의 무장투쟁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 무장투쟁, 의열투쟁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이 일제에게 발각되면 그 기록 때문에 일제히 탄압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일제 기록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을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무장투쟁, 의열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특히 무장투쟁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게 해외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벌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벌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남의 나라에서 독립군을 만들고 총 들고 싸우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의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군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 용인을 하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용인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독립군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주든 중국 관내든 연해주든 러시아 연해주든 미국이든 독립군을 만들어서 활동하려고 하면은 현지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주민들로부터 아주 심각한 방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장투쟁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이제 무장투쟁의 역사를 학생이나 국민들한테 알리는데 그동안 이제 재학년이 된 거는 좀 이름이 알려진 분 중심으로 자꾸 이제 무장투쟁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무장투쟁에 참여했던 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름 없는 역사죠. 이름을 남기지 못한 독립군 투사들에 대해서
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조명을 하지 못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회영 선생이나 이상용 선생도 그만한 재산 다 팔아서 결국은 그렇죠. 외국 나가서 무장투쟁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일본이라는 막강 군대를 향해서 개인이 그냥 맞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어떤 생각으로 그런 운동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1910년을 그러니까 1910년 이제 강제병합이 되고 난 다음에 망명하신 분들 또는 강제병합 이전에 총 들고 일제 맞서 싸운 의병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일제의 노예가 되어서 사느니 차라리 자유민으로 살다가 죽는 길을 택하겠다.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 죽는 길을 택하겠다. 그분들은 뭐 자신들이 독립운동을 한다 그래서 바로 독립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희망을 갖고 있었겠지만 일제와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노예로 살 수는 없다. 그런 결심에 따라서 독립운동에 투신했을 것이고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에 대한 의지, 독립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절하는 거죠. 근데 뭐 변절한 독립운동가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다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갔고 심지어는 그 독립의 그날을 보지 못하고 해외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이 남긴 유언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은데요. 뭐 이런 유언이 많습니다. 독립이 되기 전까지는 내 유해를 고국으로 갖고 가지 마라. 예. 나는 죽어서도 해방되지 않은 내 땅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해방이 되거든 내 유해를 조국으로 갖고 가라. 아마 그런 한 분 한 분의 의지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은 지속이 됐고 그 독립운동의 결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절 말씀 주셨으니까 변절했던 사람들은 독립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독립될 줄 몰랐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최근에 KBS에서 밀정이라는 다큐를 만들었는데 보셨습니까? 예. 반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정으로 변신한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립운동 하다가 변절한 사람들은 이제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까 변절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변절하지 않고 계속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독립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예. 최근 몇 년 사이에요. 이 일본을 향해서 무장투쟁을 한 영화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정이라든가 암살, 또 최근에 봉오동 전투까지. 그리고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 밀정 같으면 김시현 선생, 암살은 김원봉이나 남자연 선생, 봉오동 전투는 민초들 이야기도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교과서보다 도움이 좀 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1930년대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영화는 필름은 총알이고 대포다.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는데 당시는 이제 전쟁의 시대였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는데 영화는 필름은 총이나 대포보다 더 강한 무기다.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심어주는데 영화만큼 좋은 수단이 없다. 더 확대하면은 뭐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 분야가 다 해당되겠죠. 전쟁으로 치면 선전전이죠. 선전전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 김원봉 선생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영화 암살이 상영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원봉 선생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소수의 전문가들만 아는 이름이었는데 영화 암살이 딱 개봉되고 나서 갑자기 김원봉 선생이 정치적으로는 아직 복권이 안 됐지만 역사적으로 복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잘 모르던 남자연 선생 같은 분이 막 일약 SNS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영화가 갖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나가면 굉장히 좋은 거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늘 조심하면서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일깨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친일파를 처단하는 네. 장면이 나오는데 현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쾌함을 좀 주지 않았을까. 네. 영화적 상상력으로 예.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예. 그래서 그 영화가 인기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봉오동 전투 영화가 개봉됐으니까 뭐 정산리 전투나 아니면 뭐 대전자령 전투 같은 것도 영화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저는 뭐 아무래도 지청천 장군의 후손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대전자령 전투를 통해서 대전자령 전투를 영화화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전자령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전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보다 더 컸다는 평가도 받거든요. 그래,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보죠. 기다려보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일주일 여름 휴가입니다. 저 대신 베타가 일주일 동안 진행할 텐데 저 없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후에 뵙겠습니다.